공자의 가르침으로 배우는 신뢰의 지혜.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믿음을 보아라. 공자의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이제 압니다.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토대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상대방이 먼저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돼.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의심하는 법을 배웠고 경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 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었던 관계들, 삶을 풍요롭게 했던 순간들은 모두 믿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심과 경계가 아니라 신뢰와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글은 공자의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왜 먼저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자는 신을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신이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의 가능성을 믿으며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씨앗에 비유해 봅시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릴 때 그는 그 씨앗이 싹을 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씨앗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정성껏 물을 주고 돌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서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선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관계라는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50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경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실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믿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고 40년 동안 제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음을 보이는 것의 힘입니다. 믿음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깨우고 그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왜 내가 먼저 믿어야 하나요? 상대방이 먼저 신뢰를 보여주면 그때 믿으면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배신도 당해보았고 속아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공자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왜일까요? 첫째, 믿음은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믿어주기를 기다리면 아무도 먼저 시작하지 못합니다. 마치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하며 서로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을 보이면 상대방도 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방을 더욱 믿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을 만듭니다. 반대로 의심은 의심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습니다. 둘째, 먼저 믿는 것이 더 큰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덕목을 강조했습니다. 군자란 단순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인격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베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선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후배들에게, 손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셋째,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며 사는 삶과 믿으며 사는 삶,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한 80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더니 제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의심하며 산다는 것은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사람들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군요. 하지만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면 어떡합니까? 그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지는 우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진함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순진함은 맹목적입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위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공자는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관찰하고 그의 행동을 보고 그의 인품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한 후에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의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한 68세 사업가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사람을 고용할 때 철저히 조사합니다. 이력서를 보고 추천서를 확인하고 면접도 여러 번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용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는 100% 믿습니다. 의심하면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실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믿어준 사람들은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믿음입니다. 눈을 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보되 그럼에도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배신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매우 아픈 질문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그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한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하던 친구가 몰래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저는 그를 형제처럼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세상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했고 가족에게조차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분들에게 다시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배신은 그 사람 한 명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불신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한 사람의 배신 때문에 100사람의 선의를 놓치게 됩니다. 앞서 말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10년 동안 나 자신을 배신하며 살았구나 하고요. 내 본래 모습은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의 배신 때문에 그런 나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사람을 믿기로. 물론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지만 마음의 문은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평생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자식을, 며느리를, 사위를 의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날 버리는 거 아냐? 저 사람이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거 아냐?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 78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믿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아들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면 시어머니인 나는 생각도 안 하네.
일이 있어서 친정에 가면 시댁보다 친정이 좋은가 보지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도 저를 불편해했고 아들도 괴로워했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이것이 불신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결국 가족이 해체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몸이 아파 누웠습니다. 그런데도 저녁을 차려야 한다며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내가 너무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제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를 믿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러자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아니, 며느리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가족에게 먼저 믿음을 보이십시오. 자식이 좋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며느리, 사위가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물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믿음 속에서 가끔 실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시니어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는 때때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젊은이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예의도 모르고 무책임해 같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믿음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한 70세 할아버지의 경험담입니다. 손자가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예술로 어떻게 먹고 사니?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하며 손자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고집이 셌습니다. 결국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자를 믿어주세요. 우리 때와는 시대가 다릅니다. 손자가 원하는 걸 하도록 해주세요. 저는 고민 끝에 손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잘할 거라고 믿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후 손자는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은 꽤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손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어주신 게 제일 큰 힘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말렸지만 할아버지만은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젊은 세대를 믿어주십시오.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가능성을, 그들의 미래를 믿어주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이면 젊은이들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하는데 저는 저 자신도 믿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가치를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자신의 선택을 믿습니다. 우리는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76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학력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내가 뭘 안다고 하며 내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고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당신이 내린 선택들을, 당신의 지혜를 믿으십시오. 실수도 있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로 표현하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같은 말을 직접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한 아들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믿어주셨지만 한 번도 그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처음으로 아들, 나는 내가 자랑스럽고 너를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믿는다는 말을 직접 하십시오. 둘째, 책임을 맡기십시오.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은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해라. 내 판단을 믿는다. 이런 말과 함께 권한을 넘겨주십시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셋째,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니? 혹시 또 실수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말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너라면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믿는다. 어려우면 언제든 도와줄게 같은 말을 하십시오. 넷째,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믿었는데 실수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내가 할 줄 알았어. 하며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믿음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대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번 경험에서 뭘 배웠니? 하며 격려하십시오. 다섯째,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편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할 거야. 이런 말과 행동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이웃을 의심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심지어 가족도 믿지 못합니다. 뉴스는 매일 사기 사건, 배신, 범죄를 보도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 의심하게 되고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공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선배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웃을 믿고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회를 신뢰한다면 젊은이들도 배울 것입니다. 한 82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처음에 경비원은 의아해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그 청년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존중하고 믿으면 그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것이 사회를 바꿉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파문처럼 퍼져나갑니다. 믿음과 용서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그의 과거 실수를 용서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현재를 믿을 수 없습니다. 한 74세 할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젊은 시절 잘못된 결혼을 했다가 이혼했습니다. 할머니는 딸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반대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었니? 하며 10년 동안 딸을 비난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10년 동안 저는 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하는 모든 일을 의심했습니다.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아냐? 하면서요. 그러다 보니 딸도 저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딸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해서 딸의 현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믿는다. 그 후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배우자. 이제는 서로를 너무 잘 알기에 믿음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 대한 믿음을 당연시하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일로 의심하고 서운해합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50년을 살았지만 당신을 믿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내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당신이 날 50년 동안 지켜줬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아내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당신을 믿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아. 같은 말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매일 새롭게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노년기에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의심은 가족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 80세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식들 이름으로 미리 이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 자식들을 믿습니다. 내가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들이 날 버리지 않을 거예요. 10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정성껏 모시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그 믿음에 보답하려고 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으로 시작하면 의심으로 끝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면 적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의미 있었다는 것,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공자는 삶을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는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뜻입니다. 한 85세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을 믿습니다. 좋은 엄마였고, 좋은 아내였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믿음을 보이라. 이 글을 마치며 우리 모두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믿고 맡겨 보십시오. 오늘 의심하려던 순간에 한 번만 더 믿어 보십시오. 오늘 배신당했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신뢰의 삶을 만들고 신뢰의 삶은 평화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의 선배입니다.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재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람을 믿는 분이셨어.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믿어주셨지.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했어. 후손들이 이렇게 우리를 기억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공자는 70세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믿고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부터 먼저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의심하기 전에 믿고, 경계하기 전에 환대하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믿음만큼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 세상도 우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세상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밉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먼저 믿음을 보이라.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먼저 믿었는가? 오늘 나는 믿음을 보였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날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깊은 행복을, 그리고 인생의 완성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먼저 믿으십시오.